2025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취업 제한 제도 교육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이유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종사자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신고 의무자 제도와 제56조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신고 의무자 제도와 취업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사례를 살펴보며, 셋째,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성폭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아동 성학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진 합성, 그루밍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매 범죄에는 성매수, 성매매 유인 및 권유, 강요 등이 있으며, 아동 성학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아동 청소년의 정의가 법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다루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 신입생도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으로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표는 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을 분석한 표로, 디지털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 중 24.0%로 19년 8.3% 대비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6년 사이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무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전체의 46.3%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6년간 26배 증가하였고, 피해자의 46.3%가 10대였습니다. 이는 10대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그만큼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채팅이나 메시지 하나로도 범죄가 시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1384건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로 주로 10대와 20대 여성의 얼굴이 합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뉴스와 통계 자료를 통해 2025년 현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대학가는 물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이 피해자 10명 중에 9명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딥페이크 성범죄. 특히 소셜미디어에 친숙한 10대 학생들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학교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5년 4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성희롱 게시글을 올린 사례가 학폭위에 접수되는 사건 10건 중 한 5건 정도는 성폭력하고 연관이 돼 있고 99%는 디지털 성폭력 사안이라고 보여요. 실제 지난해 딥페이크 피해는 한 해 사이 3배 넘게 늘어 1,384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92.6%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됐습니다. 또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의 피해자도 다수가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 상담과 삭제를 지원하였으며 텔레그램 등을 모니터링하여 성적 합성 편집물 제작 배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여성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포되는 것도 큰 피해인 만큼 오는 17일부터는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딥페이크 성착취물 및 이른바 자경단 사건 보도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이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수는 총 234명, 이 중 68%가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청소년이었고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성착취와 영상 합성 방식이 주요 수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범죄 예방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대응 주체로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의외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범죄가 아닌 바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64.1%가 가해자를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전체의 36.1%, 즉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피해 경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채팅 앱이 45.0%, SNS가 22.8%, 메신저가 10.7% 순이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보다도 겉으로는 친숙하게 보이는 온라인 대화 상대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의 약 81%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피해 경로 중 채팅 앱이 42.2%, SNS가 38.7%로 대부분의 피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 접근보다는 디지털 공간에서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환경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조건 만남으로 전체의 43.6%,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11.8%, 폭행 강제추행이 10.4%, 그리고 길들이기, 음주, 약물 강요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착취는 단순히 범죄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루밍이라는 개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루밍이란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가며 친분을 쌓고 이후 점차 성적 요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어른이 동갑이라고 속이고 12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게임을 미끼로 성착취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처음엔 단순한 대화로 여겼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결국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루밍은 처음엔 관심과 친절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그루밍 행위도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성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접근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EBS 시사보도입니다. 그루밍이 어떻게 시작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 착취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주며 그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켜줍니다. 영상 속 사례처럼 가해자는 친근한 말투와 관심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범죄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와가지고 휴대폰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연인 관계로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나 뭐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게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뭐 몇 주 걸린 것도 아니고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 고민들 많이 들어주고 내가 이 사람 만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오픈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폭력이랑 착취가 발생을 하는 건데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도 힘의 차이고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양의 차이도 차이고 또 특히나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대체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가 그때로 돌아가면 동의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100이면 100,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제가 그럼 왜 그때는 동의했던 것 같니? 그때 제가 단순히 그때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미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가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딘가에다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피해가 너무 커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액수를 불려서 20만 원 이렇게 하고 당장 안 하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나중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갔죠.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장 기가 막힌 포인트가 이 가해자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가 협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의 제1 보호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르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부모가 알면 안 되는데. 여러 가해자가 연루돼 있었고 얘는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다 20대 초에서 중반부 사이인 것 같고요. 주된 이제 가해자가 2명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형량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형은 15년인가? 최종적으로는 뭐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집행유예에 나올까봐 주로 한 얘기는 얘가 뭐 원해서 한 거다. 그런 거죠. 뭐 반성문 같은 거를 많이 내더라고요. 얘가 미성년자인 거는 알았지만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나 뭐 탄원서 같은 거 해주지 않았는데도 소범이라고 해서 뭐 감형 요소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 자식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그렇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등짝이랑 머리랑 정말 그때 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저조차도 그런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접속하지 않았으면은 엄마지만 그런 시선이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그 나쁜 어른들한테 얘가 피해 당한 그런 걸로 제 시선도 바뀌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좀 이성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회복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아이를 많이 안아주었을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안아주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안아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 해줬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고소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아시지 않다, 보호자가 알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사건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어쨌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때 같이 안내를 또 해요. 영상에서 보셨듯 그루밍은 피해 아동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점차 성적인 요구에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조작입니다.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피해자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고 전송하게 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적 이미지가 전체의 49.8%로 절반에 달하며 이는 4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인이나 협박에 의해 촬영 전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초기에는 비밀이야, 사랑하니까 같은 말로 시작되지만 이후 협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겉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조작과 위협이 개입된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 유포를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기준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15.1%, 그리고 실제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도 11.1%에 이릅니다. 다행히 전년인 2022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유포 이미지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을 노출한 식별 가능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 유포된 이미지 중 40.5%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진 한 장이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가족 간 신뢰 등 일상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은 단순한 장난이나 위협을 넘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3년 기준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 그리고 전체 피해자 중 91.3%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아동 성학대 등 모든 범죄 유형에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 청소년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형인 성착취물과 촬영물 유포의 경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87.2%, 95.4%로 매우 높습니다. 한편 남성 피해자도 일부 존재하며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 아동 성학대 유형에서는 다른 범죄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모든 성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성범죄가 특정 상황이나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모든 아동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관과 보호자는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성범죄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면은 경찰청이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통계 중 일부인데요. 2024년 기준 전체 피해자 중 약 84%가 10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피해자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단순 호기심이나 놀이문화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일상화 현상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 기술은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래 간 성적 희롱이나 유포가 가벼운 장난처럼 인식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교육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84%가 10대와 20대, 그중 절반 이상이 10대입니다. 이는 성범죄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인식되며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낮은 인터넷 범죄 진입 장벽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자체가 아동 청소년에게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와 형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 형량이 19년 24.5개월에서 24년 42.5개월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고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그루밍 처벌에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 유인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7개소에서 영상 삭제, 상담,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불법 촬영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신상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자동 삭제, 비식별화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고 의무자와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 경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착취라는 개념이 법률에 새롭게 도입되었고 단순히 제작자뿐 아니라 소지자, 유포자, 심지어 시청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되는 구조를 드러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역시 보호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 및 위장 수사 등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또 한 번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시켜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 서장의 승인만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이 게시 유포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기존보다 더욱 넓혀 외국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학 교육기관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시대에 따라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범죄가 아동 청소년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위장되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조기 인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강력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은 N번방,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고 의무 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의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란 단어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이 행해지는 바로 그때를 뜻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안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사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관련 교육과 적용 기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신고 의무자 교육이 신설되었고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에는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과정에서도 신고 의무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초, 중, 고교, 위탁교육기관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청소년 쉼터, 문화체험시설 등 매우 다양한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여러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과 접촉하는 모든 공간이 예방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경찰서 112 또는 안전드림 117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전화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핵심은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건의 경위 등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가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에 함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예방은 제도와 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즉시 신고의 중요성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법에 따르면 기관이나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책임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하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을 유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장에게만 보고하고 끝내는 것은 안 됩니다. 시설장과 종사자 모두 신고 의무자이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거부할 때는 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보호자에게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는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보호되며 피해자는 피해자 상담과 긴급 피난처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같은 시설의 보호아동일 경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어렵고 소년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실습, 봉사활동 등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치료 감호가 종료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 취업뿐 아니라 실습, 단기 강의 등도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실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적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사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에는 12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127명이 적발되며 점검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이던 경력자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만 여가부는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계속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제도가 강화되고 현장에서 적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우리 기관에서도 사전에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대상과 적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7월 17일 이후에는 성범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이전인 2018년 7월 16일까지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5년, 3년, 1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초과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 또는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1년간 제한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적용 시기와 형의 종료에 따라 얼마나 취업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완 처분 그 이상의 의미로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8년에는 10년 이내에 선고된 형도 적용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외국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넓은 범위로 보호망이 확장됩니다. 보시는 표는 현재까지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주요 교육기관과 복지기관들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평생교육기관, 대학,
위센터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체육, 여가 활동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부터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그리고 인터넷 게임방이나 복합 놀이시설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시설처럼 보육이나 돌봄과 관련된 시설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복지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재활센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 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기관들입니다. 가정방문 학습 지도교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이용시설, 과학관, 전수회관 등까지 포함되며 앞서 보신 기관 외에도 청소년이 접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으로 취업 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점점 더 촘촘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시설 대부분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 담당자와 종사자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중 운영 예정자 및 채용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제5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 등록, 신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채용 예정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제5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채용이 확정된 이유가 아니라 채용 전 단계에서 미리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채용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 경찰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채용 예정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조회서를 작성해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회신서를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인가 허가증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자가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회신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성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관의 장은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아이디 및 검증번호를 부여받는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채용 예정자는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해당 기관 정보를 확인한 뒤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를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접속해 동의된 명단을 확인한 뒤 회보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자, 즉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되면 그 기관은 해당 인력의 해임 요구는 물론 등록 허가의 취소나 시설 폐쇄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해임 요구 불이행,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점검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각각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조치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의무 이행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하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반드시 취업 전, 즉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전에 확인해서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직 중인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주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처음 입사할 때만 조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부 강사가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다른 기관에 공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법적으로는 회신서를 타 기관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되며 회신서는 계약 종료 시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누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인가 신고를 할 때에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그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에 조회한 경력이 있더라도 다시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재입사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에 맞춰 반드시 경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질문인데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다만 외국인이 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확인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한해서만 경력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 2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나 학교 등에 개별적으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개는 모두에게, 고지는 해당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개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전과 여부, 그리고 범죄 관련 정보, 즉 판결일, 죄명, 선고 형량,
성폭력 범죄 전력,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누리집 성범죄자 알림이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정보는 공개 정보와 거의 동일하지만 주소가 동 단위까지가 아니라 실제 건물 번호까지 상세하게 고지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대상자는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주와 그 지역의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 됩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받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실천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어른들, 특히 신뢰하고 따르던 어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에게 왜 말 안 했니? 네가 왜 그런 상황에 있었니? 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모든 아동 청소년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에게 먼저 존중을 베풀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 됩니다. 조심해. 라는 말 정말 자주 쓰시죠? 하지만 조심하라는 말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조심해보다 걱정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또 피해자에게 왜 거기 있었어? 왜 그런 옷을 입었어?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나의 걱정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폭력도 요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그만큼 위험에도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의 성폭력 사례, 플랫폼, 유포 경로 등을 알려주고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도 되는지, 어떤 정보는 꼭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서 당황하거나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됩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용기 냈구나. 이렇게 진심을 전하고 아이가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는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링크, 캡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에게는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는 자신의 편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 한 사람의 무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한 아이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보호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과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